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수업 함께하는 윤석재 선생님입니다. 오늘로 이제 여서와 충남 온라인학교를 시작한 지 딱 2주가 되었는데요. 2주가 된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사회수업이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선생님이 사는 곳에서 여기까지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한 것 같다. 지금까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좋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한 것 같다. 스스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내용은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런 예를 들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막 이런 후회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하나만 딱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 청소년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2020년 올해의 최저시급 얼마였죠? 최저시급 얼마였는지 한번 올려볼까요? 2020년에 1시간을 일하면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 자, 손민지 학생이 가장 먼저 올려줬네요. 8,590원. 맞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네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단원의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지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진술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바른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재산을 모두 공개해야 된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국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수당이라던가 뭐 활동에 필요한 돈 같은 걸 더하면 아마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보좌진을 제공받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이 진술과 관련된 사람은 290명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요. 오늘 기준. 원래는 더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많이 올려줬는데요. 이 진술과 관련된 사람은 이곳에서 일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2단원입니다. 2단원의 국가기관과 헌법단원의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국회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국회는 어떤 기관인가? 자, 첫 번째,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각 반에서 반장을 뽑고 또 학교에서는 전교회장을 뽑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게 바로 이 국회의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 하고 있는 사진인지 알겠어요? 자,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뒤에 산이 보이고 넓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이 사진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과 관련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일들을 우리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죠. 근데 오늘날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우리와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모두가 모이고 있나요? 실제로 모두가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지 못하죠. 왜 그런가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는 친구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도 했대요. 물론 지금 이 사진은 선생님이 수업을 위해 가져온 거고 고대 그리스의 사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일을 직접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지 못해요. 당연히 사람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장소도 부족하고요. 또
만약에 충청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200만 명이 넘어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모일 것이며 어떤 시간에, 그리고 한마디씩만 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또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의논해야 할 안건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다 처리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뽑는 거죠. 대표. 우리가 각 교실에서 학급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학급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막 한 학년에 10반씩 되는 그런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반장들, 부반장들을 뽑아서 그들이 모여 우리를 대신해서 회의하죠. 국회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우리는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구나, 또는 법률을 고치는 기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기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공부할 기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위에 청와대, 행정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법원, 사법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국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회, 입법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기관들로 권력, 권한을 분산시켜 두었어요. 만약에 권력이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버릴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재산만 계속 쌓아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권력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거죠. 기본권이 침해되겠죠.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 나누어 놓은 거고요. 이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끔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봅시다. 뉴스라던가 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까부터 국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거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막 하네요. 맞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있죠. 우리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즉 4월 15일이 되면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를 우리 손으로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자, 그때 투표용지는 이렇게 2장을 받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더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2장을 받아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한 장은 자, 왼쪽에 있는 투표용지 봅시다. 갑당, 을당, 병당 이렇게 정당이 써 있고요.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따라 또는 이 후보자의 공약에 따라 후보자 인물에 대한 우리들의 선호라던가 호감에 따라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정당 이름만 나와 있는 투표용지도 받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아니라, 즉 인물이 아니라 정당 자체에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는 2가지 형태의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정당 이름과 인물의 이름이 함께 나와 있는, 후보자의 이름이 함께 나와 있는 투표를 통해 구성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여러 후보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겁니다. 물론 천안 따로, 아산 따로, 홍성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딱딱 구분을 짓는 건 아니고요. 좀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그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올려주는 것처럼 갑, 을, 병, 정 이렇게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을 뽑기도 하고요. 인원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지역을 묻기도 합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천안시 갑 선거구에서 1명, 천안시 을에서 1명, 천안시 병에서 1명 이렇게 3명의 국회의원이 뽑히고요. 홍성이라던가 예산과 같은 지역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홍성 예산을 묶어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2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고 득표자로 선출된다라는 것은 다수대표제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갑을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을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나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김모 씨, 이모 씨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갑당, 을당, 병당 또는 천안갑, 천안을 이렇게 한 거고요. 보령 지역은 여러분들 서천과 묶여 있습니다. 서천. 자,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정당에 투표를 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는 4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합하면 300명이죠. 아까 현재 우리나라에 290명이 있다라고 한 건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사람이 10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는 얘기는 4년 전에 한번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관련돼서 좀 어려운 내용을 하나 할게요. 자, 여러 개의 정당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갑정당이 1.2%, 을정당은 또 0.7%, 또 어떤 정당은 0.2%. 그러면 정당이 예를 들어 40개, 50개 되는데 그 정당들이 얻은 0.001%, 0.2% 이런 아주 미미한 득표율까지 모두 계산해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을 배출해내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봉쇄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받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5석 이상의 그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러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서 몇 %나 득표했는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는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3% 이상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국회의원을 배출시키겠다라고 하는 모든 정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긴 했으나 그러니까 지지를 3%보다 못 얻은 모든 정당에게까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례대표라고 하는 걸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한 물음으로 답해보도록 합시다. 충남의 한 지역구는 총 1만 명의 유권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4개의 정당에 4개의 후보가 경쟁했습니다. 자, 기호 1번은 말티즈당의 동동이고요. 기호 2번 장모당 땅입니다. 장모 치아와예요. 선생님 집에 있어요. 기호 3번 단모 치아와인 콩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집에 있어요. 기호 4번 비숑당의 토비. 자, 이렇게 4명의 후보가 경쟁했습니다. 그러면 다수대표제에 따르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거죠? 즉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누가 당선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얻으면 여기에서는 단모당의 콩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니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거겠죠. 네, 내 말이가 맞는데
네, 선생님이 사람 이름을 하기 좀 그래서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강아지들로 한번 해봤습니다. 다 선생님과 관련 있는 강아지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점? 자, 지금 현재 선생님이 제시해준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형태와 똑같은 거예요. 지역에서 각 정당별로 후보를 배출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자, 1등만 당선되는 이 형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콩이를 뽑은 3,600명은 콩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를 던진 걸 거고요. 그리고 콩이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면 이 3,600명의 의사는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동동이와 땅이와 토비를 뽑은 6,40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뽑은 표,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표가 발생했다, 죽은 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콩이를 뽑지 않은 나머지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의사는 국회의원의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서 후보가 없이 비례대표 선거를 한다고 가정해보면요, 말티즈 당도 표를 얻었고 장모당도 얻었고 단모당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이 얻은 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출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당들에게 지지를 보낸 사람들의 표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자,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1등만 당선되는 형태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뽑는다라는 점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비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그럼 비례대표는 어떤 식으로 당선이 되느냐? 자, 먼저 선거 전에 지금도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당들마다 이렇게 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자,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자, 말티즈 당에서는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얘기했고요. 치어와 당에서 이렇게, 그리고 푸들 당에서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발표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치아와 당이 마음에 들어, 나는 푸들 당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 가져요.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7명이니까 이 47명의 자리를 득표율로 나누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나눴더니 말티즈 당은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그러면 3번까지 당선되는 거예요. 윤땡땡, 정땡땡, 김땡땡이 당선. 만약에 치와와 당은 2명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만큼 지지를 얻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당선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 명부의 홀수번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제시해준 자료에는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 말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각 정당이 선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발표할 때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이렇게 홀수번은 무조건 여성을 후보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절반은 여성이 당선될 수 있겠죠.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여성 국회의원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법으로 홀수번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라고 정해둔 겁니다. 의석이라고 하는 말은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의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국회에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볼게요.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기관이고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라 그랬죠. 당연히 회의를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를 정기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열리는 회의를 임시회라고 합니다. 우리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매주 월요일 1교시는 학급회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정기회. 보통 우리나라는 9월에 열립니다. 9월부터 열려요. 9월부터.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서도 얘들아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대표 선수 뽑아야 되니까 학급회의 하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학급회의를 하죠. 그런 경우를 임시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회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나중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단원에 나오는 국가기관 파트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수업 듣고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외교, 통일, 국방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전문 분야별로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체육부, 문화부, 예술부, 뭐 학습부, 봉사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 이유는 한 명이 여러 가지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일들을 다 알기도 어렵고 또 나의 관심사가 아닌 영역에게까지 일 처리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300명 구성되면 이들을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맞게 뭐 외교통일 전문가다, 그럼 외교통일위원회, 국방 전문가다, 국방위원회, 뭐 보건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를 나눕니다. 마치 부서를 나누듯이요. 그런 다음에 회의에 앞서서 국회의원 다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자신이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그 전문 분야와 관련된 안건을 미리 검토합니다. 심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모든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서 모든 법안, 모든 안건을 다 검토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나눈 부서다라고 쉽게 이해해도 됩니다. 전문 분야별로 나눠둔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에 본회의로 넘기게 되면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간단한 질의응답 이후에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그럼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세 가지의 기능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입법에 관한 기능입니다. 입법, 법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합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 만들거나 개정, 바꿉니다. 이때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용들은 이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국민에게 영향을 직접 미친다? 당연히 국민이 법률을 만드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어요. 모든 국민이 모여서 회의에서 법률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놨죠. 그게 바로 국회죠.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국회에서 이런 법률들을 만들었다 뉴스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뭐 법률이라던가 법률 제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국회가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합니다. 헌법을 바꿉시다라고 제안하고 또 그래 그럼 이렇게 헌법을 바꿀까라고 의사결정 내리는 것 또한 국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합의한 거예요. 문서로. 근데 이 조약은 법률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가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조약이 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범죄인 인도조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어떤 나라랑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A국이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다. 그러면 A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로 도망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A국의 요청을 받아 이 범죄자를 체포해서 넘겨준다. 이런 거 그 A국과 우리나라의 정부 간에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런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거쳤다라는 거죠. 자, 입법에 관한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법을 만든다, 뭐 조약에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절차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 이러이러한 법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였을 때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법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국회의원 1명이 아, 이런 법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모였을 때 이런 법률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정부도 우리가 국가 운영하다 보니 이런 법률안 필요한데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안이 국회의장, 국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 학교로 따지면 학교의 전교회장 같은 존재예요. 전교회장 같은 존재인 국회의장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국회의장은 그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아까 이야기했죠.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합니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뭐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은 그것도 확인해 보고 혹시 문제되는 부분 없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본회의예요. 전체 모여서 하는 회의,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으니 국회의원들 모여서 투표해 봅시다. 본회의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자,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몇 표나 얻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애니메이션 순서가 좀 거꾸로 됐네요. 자, 빨간색으로 된 부분 주목해 봅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할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 총수 생각해보세요. 300명이에요. 300명의 절반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본회의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은 출석해라. 그리고 그 중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 그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넘어가고요. 대통령은 자, 이 법률안을 시행합니다. 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자, 위에 직권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권산정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다가 자, 이 법률안 한번 검토해보세요. 심사해보세요. 라고 넘겼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지나치게 늦어진다. 또는 정당 간의 대립, 싸움이 막 심해서 이 법률안 뭐 넘기면 안 돼, 뭐 이 법률안은 이게 문제야, 뭐 이런 조항이 빠져야 돼, 막 이렇게 싸울 수 있죠. 그런 다툼이 극심할 때, 야, 니네 상임위원회 너무 늦어져 안 되겠어. 바로 바로 투표 붙여. 라고 바로 본회의에 투표를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법률안 공포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거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나는 법률안 거부야. 그러면 다시 이 법률안이 국회의장에게 넘어가게 되고 대통령이 공포 못하겠어. 이거 나 거부할래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법률안이 아예 없던 걸로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겠죠. 없던 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본회의를 한 번 더 거칩니다. 다시 투표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미 한 번 본회의를 거쳐서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한 번 거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 다시 통과가 됩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차이점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돼요. 법률안을 처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정족수가 필요하고요. 자,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다시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칠 때는 아래에 나와 있는 만큼의 표를 얻어야지만 법률안이 통과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국회의 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이에요. 재정이라고 하는 건 돈과 관련된 겁니다. 국가 살림을 위해 필요한 재산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활동이에요. 국가 예산과 관련된 권한이에요. 자,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합니다. 즉 행정부가 우리나라 1년 동안 어디에 얼마의 돈을 어떻게 쓸 거예요 라고 미리 편성을 해요. 행정부가. 그러면 국회가 그래 줘봐. 우리가 한번 심의해 볼게. 야, 니네 교육 부분에 돈 너무 적게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니네 이 지역에 도로 가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좀 낭비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부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국회가 결산심사, 돈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국회가 재정에 관한 기능을 갖는 이유는 결국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나오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기본이 되는 건 국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 관한 기능을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20년은 정부 예산안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올해 500조가 좀 넘고요. 뭐 보건복지 노동 분야에 181조, 가장 많은 이 재원이 분배되어 있네요. 뭐 일자리는 그중에 25조, 뭐 교육과 관련된 거 72조, 교육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 일반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국가 운영에 관련된 기능,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 국정조사라고 하는 건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조사하는 거예요. 자, 둘의 차이도 중요해요.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한다.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한다. 국정감사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확인한다. 국정조사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조사한다.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느냐,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하느냐, 전반적으로 하느냐, 특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고위직 사람들을 임명할 때 과연 이들이 공직을 맡을 능력과 도덕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보자 앉혀놓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지금 보니까 저번에 세금 제대로 안 낸 것 같은데 도덕성이 별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고요. 그 다음 인사청문회 결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인가 임명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해줍니다.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니까 이 사람은 자질이 부족해, 도덕성이 영하냐 라고 생각되면 임명을 동의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후보자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단어는 익숙할 것 같아요. 자, 고위직 공무원들이 직무상,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자신의 직위에 맞는 일을 하는데 헌법이라던가 법률을 위반했다. 그렇게 고위직 공무원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했다. 굉장히 큰일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자,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직위에 맞는 일을 하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결정 내리는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탄핵 소추 의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 자리에서 물러나! 이게 아니에요. 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맞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어. 라고 결정 짓는 것, 확정 짓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 자, 고위공무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국회가 결정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건 국회고 실제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세 번째 작은 단원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위원들로 구성된다. 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까 253석이었고요. 비례대표는 47석이었죠. 즉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합쳐서 300명입니다. 국회의 정기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린다? 아니죠.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매년 9월부터 시작해요. 국회가 재정에 관한 기능을 갖는 이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재정과 관련된, 그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고요.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한 위원수, 즉 이런 법률안을 만듭시다 라고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는 10명이었어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런 법률안 만듭시다 라고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한 사회교과서의 학습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2단원, 그 중에서도 작은 1단원, 국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잘생긴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계신 잘생긴 선생님께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시가 하나 있어서요. 준비를 해봤는데요. 늘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졌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항상 당연시 생각하던 것에 의문을 제기해서 강아지의 입장에서 나는 내 입장에서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진 건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더러운 손으로 강아지를 먼저 만지고 그 다음에 손을 씻은 거잖아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본다는 것, 그리고 당연시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본다는 것,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본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교실에서 기회가 되는 친구들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고 고마웠습니다.